한 가족의 한씨 집안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 속에 있는 듯했다. 가족의 가장인 준호는 늘 과묵하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으며 이웃들 사이에서도 그의 도덕성과 지혜로 잘 알려져 있었다. 58세인 그는 아내 유라와 함께 조용한 삶을 살며 정원을 가꾸거나 자신의 고향 역사에 관한 오래된 책을 읽으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의 첫째 아들 민호와 며느리 수연이 새로 구입한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동안 부모님 댁으로 잠시 이사 오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 28세의 수연은 은은하고 마치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그저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밝히는 사람이었으며 항상 부드러운 미소를 동반하며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말투를 가지고 있었다. 준호는 그녀를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특별히 다른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준호도 자신에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그는 단지 그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에서 오는 결과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탓했다. 아내 유라가 친척을 방문하거나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연의 시선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준호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노골적인 시선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평범함을 넘어선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다. 어느 날 준호가 정원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수연이 찻잔과 몇 개의 쿠키가 담긴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잠깐 쉬고 싶으실 것 같아서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고맙다며 찻잔을 받아들었고 차를 마시는 동안 그녀가 자신을 유심히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행동이었지만 준호를 어색하게 만들었다. 장인어른, 정원에 정말 정성을 쏟으시네요. 이 꽃들이 어느 때보다도 예뻐 보이는걸요. 그녀가 준호가 심은 장미를 보며 감탄하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햇빛 때문인지 아니면 수연이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듯한 태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낮 동안 수연과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이런 생각들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었다. 그의 곁에서 유라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남편의 감정적 혼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이후 며칠 동안 그들 사이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침 식사 중 수연은 준호의 요리 실력을 칭찬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거의 요리를 하지 않았지만 전날 전통 수프를 준비한 적이 있었다. 장인어른, 민호도 좀 배우면 좋겠어요. 그 수프 정말 맛있었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칭찬을 들으며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또 다른 날, 거실을 정리하던 중 수연이 책더미를 떨어뜨렸다. 마침 지나가던 준호는 재빨리 책을 줍기 위해 몸을 숙였다. 그들의 손이 잠시 스쳤을 때 준호는 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수연은 그 순간을 별것 아닌 듯 웃으며 넘겼다. 죄송해요, 장인어른. 제가 좀 덤벙대는 편이라. 그녀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말했다. 준호는 자신이 수연을 생각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자신의 역할과 아내에 대한 사랑을 상기하려 했지만 그 생각들은 그녀의 사소한 제스처나 말 한마디에 의해 다시 떠오르곤 했다. 어느 날 유라가 친구를 방문하러 집을 비운 사이 수연이 준호에게 손님방에 있는 선반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다. 준호는 요청을 받아들이며 작업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작업을 하는 동안 수연은 가까이서 그를 바라보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물건을 고치는지 물었다. 장인어른은 모든 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민호가 항상 당신처럼 능숙해지고 싶다고 말하곤 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하려고 노력했다. 별로 대단한 건 아니에요, 수연. 그냥 간단한 작업일 뿐이에요. 그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도구를 잡은 자신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연의 존재가 준호를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을 그는 점점 더 자각하게 되었다. 그는 그녀와 단둘이 있는 것을 피하려고 했지만 운명은 계속해서 그들을 서로 마주하게 만들었다.
반면 수연은 그들 사이의 변화된 분위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거나 어쩌면 일부러 모르는 척하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준호는 자신의 평소 활동에 집중하려 애썼다. 그는 정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도구를 보관한 작은 창고에서 시간을 보내며 손을 사용하는 작업이 그의 생각을 잠시나마 멀어지게 해주길 바랐다. 그러나 수연은 항상 가까이 다가갈 핑곗거리를 찾아냈다. 어느 오후 준호가 집 뒤뜰에서 울타리를 칠하고 있을 때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그녀는 차가운 차와 신선한 과일이 담긴 쟁반을 들고 있었다. 장인어른은 항상 이렇게 바쁘시네요. 잠깐 쉬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임시로 마련된 테이블 위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준호는 마지못해 그녀의 친절을 받아들였다. 대화를 짧게 끝내려 했지만 수연은 탁월한 대화 상대였다.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가족 이야기, 그리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능력을 가진 남자들에 대한 존경심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민호는 이런 능력이 없어요. 그녀는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죠. 준호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수연의 시선에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차를 다 마신 후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감사 인사를 했다. 저녁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많아서요.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울타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준호는 스스로와 솔직히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이 절대 느껴서는 안 될 감정에 휘둘리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것은 잘못되었고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으며 무엇보다도 그의 품성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그는 수연을 피하기로 그리고 책임감 있고 존경받는 장인어른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틀 후 유라는 가족 소유의 부동산 문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여행을 가야 한다고 발표했다. 준호는 그녀에게 여행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유라는 단호했다. 당신이라면 이곳을 잘 돌볼 수 있다고 믿어요. 유라는 떠나기 전에 말했다. 결국 준호와 수연은 다시 단둘이 집에 남게 되었다. 준호는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불가피한 일상 속에서 그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수연은 오히려 더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에 대해 질문하며 유라를 어떻게 만났는지, 아이를 낳기 전의 삶이 어땠는지에 대해 궁금해했다. 준호는 대화를 조심스럽게 이어갔지만 지나치게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제는 피하려 했다. 어느 밤 준호가 거실에서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을 때 수연이 찻잔을 들고 들어왔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녀는 물으며 준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소파에 앉았다. 그녀는 충분히 가까운 곳에 자리 잡아 준호가 그녀의 존재감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물론 편하게 앉으세요. 준호는 무심한 척 대답했다. 수연은 준호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에 감탄한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민호는 항상 장인어른이 자기가 아는 사람 중 가장 현명하다고 말해요. 그녀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주제를 바꾸려 했지만 수연은 대화에 준호가 몰입하도록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대화 도중 그녀는 찻잔을 테이블 위에 놓고 몸을 약간 돌려 소파 등받이에 팔을 올렸다. 장인어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세요. 고요함과 존재감이 남다르시죠.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준호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고 시선을 돌려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하려는 척했다.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무거웠다. 준호는 일어나서 대화를 끝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수연은 그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주제를 갑자기 바꿔 새 아파트의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그 틈을 타 자세를 가다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라며 대화를 마무리했다. 그날 밤 준호는 잠들 수 없었다. 수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고 그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헷갈렸다. 그는 자신의 생각과 싸우며 모든 것이 단순히 자신의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다음 날 수연은 더 조용해 보였다. 그녀는 긴 대화를 피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냈고 준호를 혼자 생각에 잠기게 했다. 준호는 안도감을 느껴야 했지만 대신 더욱 불안해졌다.
그녀의 부재는 오히려 집안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다. 해가 지고 준호는 상황을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다. 그는 손님방 문을 두드렸고 수연이 문을 열며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권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넘었다. 방은 간결하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은은한 꽃향기가 공기 중에 감돌았다. 우리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단호하게 들리려 노력하며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준호는 근처 의자에 앉아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갔다. 우리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제 착각일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저를 많이 괴롭게 하고 있어요. 수연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여러 감정이 섞인 듯 보였다. 장인어른께 불편함을 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만약 제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는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대답이 어딘가 완벽하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모든 것이 단순한 오해라고 믿고 싶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준호는 방을 나서면서 더욱 혼란스러웠다. 대화는 그의 죄책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었지만 그가 부정하려 했던 감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며칠 동안 준호는 수연과의 긴 대화를 피하며 자신의 일에 몰두하려 애썼다. 하지만 긴장감은 서로 마주칠 때마다 점점 더 커져갔다. 그날 밤 집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민호는 출장 중이었고 유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는 거실에서 책을 읽으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생각이 계속 산만해졌다. 바로 그때 수연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단순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실루엣이 돋보였다. 그녀는 찻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준호 가까이로 다가왔다. 장인어른, 요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그녀는 진심 어린 걱정을 담은 눈빛으로 물었다. 준호는 망설이며 심장이 점점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는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지만 그녀의 가까운 존재감 때문에 쉽지 않았다. 가끔은 걱정을 말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마음의 짐을 덜어낼 수 있거든요. 수연은 그의 팔에 부드럽게 손을 올렸다. 그 터치는 짧았지만 준호의 내면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는 일어나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수연, 이제 그만 쉬는 게 좋겠어요. 시간이 늦었네요. 준호는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하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살짝 몸을 기울이며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은 준호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장인어른, 저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그녀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녀의 말은 공기를 가르듯 날카로웠고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준호는 저항하려 했지만 순간의 열기에 휘말려 자신의 욕망과 싸우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가 이해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너무 가까워져 있었다. 키스는 거의 필연적으로 일어났고 억눌렸던 감정이 마침내 폭발한 순간이었다. 그것은 강렬하고 몇 주 동안 숨기려 했던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가족의 신뢰를 배신하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그를 집어삼키는 욕망 앞에서 무의미해 보였다. 단순한 키스로 시작된 것이 빠르게 격해졌다. 쌓여있던 긴장은 시간과 현실을 벗어난 순간으로 폭발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잊었고 심지어 누군가 들이닥칠 가능성조차도 잊었다.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다. 유라가 예상보다 일찍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그녀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곤한 몸으로 짐을 들고 있었다. 거실을 지나가던 그녀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남편과 며느리가 친밀한 순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을. 준호. 유라는 충격과 불신으로 가득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는 집안 곳곳에 울려 퍼졌고 두 사람이 빠져있던 트랜스를 깨뜨렸다. 준호와 수연은 갑작스레 떨어졌고 얼굴에는 죄책감과 공포가 가득했다. 유라는 문 앞에 서서 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의 아내와 함께? 준호,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준호는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변명의 여지가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그 순간의 무게는 두 사람 모두를 짓눌렀고 그들은 가족의 삶이 영원히 변할 것임을 깨달았다. 유라는 돌아서서 거실을 떠났고 얼굴에는 깊은 실망의 표정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의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사건 이후 준호는 깊은 후회 속에 빠져들었다. 그는 아내 유라의 신뢰를 산산조각 냈고 수연과의 관계는 결코 설명하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이었다. 며칠이 지나도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어디론가 떠났고 준호는 그녀를 찾을 용기가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준호가 정원에 있을 때 유라는 뜻밖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준호를 불안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대화가 필요해요. 그녀는 거실에 앉으며 말했다. 준호는 사과하려 했지만 유라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사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호. 당신이 알아야 할 무언가가 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거예요. 유라는 깊게 숨을 들이쉰 후 말을 이어갔다. 수연이 그 일이 있은 후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게 됐어요. 준호는 이 말을 찌푸리며 혼란스러워했다. 그게 무슨 이야기죠? 유라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수연은 자신이 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녀는 민호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준호.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다른 이유라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이제 완전히 집중하며 물었다. 민호는 수연 아이의 친아빠가 아니에요. 유라는 밝혔다. 그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녀가 우리 가족에 들어온 이유는 단지 아이를 위한 안정된 삶을 보장받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죠? 유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고르는 듯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그 아이의 아빠는 그녀가 몇 년 전 만났던 사람,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이에요, 준호. 준호는 발밑에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방금 들은 말을 이해하려 애썼다. 그건 말도 안 돼요. 난 수연을 민호와 함께 나타나기 전에는 만난 적도 없어요. 그녀는 당신을 오래전에 만났어요. 유라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가 아직 10대였을 때, 지역 행사에서요. 당신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당신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당신을 본 순간 그녀는 당신이 그녀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확신했대요. 준호는 유라의 말을 듣고 그 무게를 느꼈지만 여전히 믿기 어려웠다. 말이 안 돼요. 왜 그녀가 민호에게 접근했겠어요? 그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에요. 유라가 대답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준호. 그녀는 민호가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가 빨리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가족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준호는 침묵한 채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려 애썼다. 민호와 수연의 관계에 대해 믿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모두를 조종했고 결국 그녀의 계획은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지고 말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준호는 절망에 가득 찬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도 모르겠어요, 준호.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예전처럼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이 한 일에 맞서야 하고 수연은 그녀의 선택에 대한 결과를 감당해야 해요. 다만 민호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지 않길 바랄 뿐이에요. 준호는 거실에 홀로 남아 그 충격적인 사실의 무게에 짓눌리는 기분을 느꼈다. 그는 자신의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임을 알았고 어떻게든 자신이 파괴한 것을 복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그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할지라도 말이다.